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한 분들이었고, 오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저 남들이 흔히 말하는 평범한 집안이었죠.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모두 딸이었고, 막내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귀여움이자 자랑이었고, 우리 모두는 늦둥이 막내를 특히나 아꼈습니다. 저녁이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사소한 대화들이 우리 집의 평범한 행복이었죠. 막내가 2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온 가족들은 걱정이 앞서 있었죠. 우리 모두는 그저 2년 동안만 잘 다녀오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막내는 병장이 되어 전역할 날이 몇 달 남지 않았을 때 우리 집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뭐라고요? 교통사고? 떨리는 목소리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엄마가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하셨지만 의사는 준비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허함과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무너지는 기분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는 군에서 휴가를 나왔고 그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딸인 언니가 장례 절차를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내가 할게. 너희는 그냥 엄마 곁에 있어. 언니의 그 말에 우리는 맞이의 든든함을 느꼈죠. 하지만 그게 우리 집 비극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은 연일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집안 어르신들, 친척들, 그리고 엄마를 아끼던 이웃들이 끊임없이 찾아봐 주셨죠. 아버지는 말을 잃은 채 앉아만 계셨고, 막내는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딸, 우리 큰언니였습니다. 분명 언니도 정신을 가누기 힘든 상황일 텐데 혼자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며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결정권이 언니 손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언니는 우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보험금이랑 재산이 있어. 이거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알지?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보고 전부 관리하면서 너희 잘 챙겨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상속 포기각 썼어. 내가 도맡아서 잘 관리하고 너희 잘 챙길게. 그 순간 저는 잠깐 마음이 걸렸지만 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맡으면 좋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아. 내가 엄마 대신이야. 앞으로 우리 집 일은 내가 책임질게. 결국 우리는 한 명씩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심지어 군에서 막 전역 휴가를 나온 막내마저. 그 종이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그땐 몰랐죠. 그 이후부터 언니는 자신이 집안의 대장이자 엄마의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우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언니는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 사이에 말을 얹고 은근히 불신을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돈 욕심 내시는 것 같아서 돈 아버지한테
넘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야, 알지? 아버지는 심성이 약해서 친척들 지인들한테 다 사기당한다. 도박에 손댈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돈은 당연히 언니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나와 막내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서 어학연수 받고 와. 앞으로는 영어가 필수야.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너희 공부하러 가는 거 찬성하셨어. 세상 구경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우리 둘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와 단절시키기 위한 언니의 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던 그날,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다녀올게요. 영어도 배우고 좋은 경험도 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처음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며칠간은 새로운 음식과 문화, 그리고 언어 공부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상한 점을 하나둘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말하길, 필리핀에 있는 동안 아버지랑은 연락을 자제해. 공부에 집중해야 하고 괜히 그리움에 흔들리면 안 돼. 이 말은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한 차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면 언니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무셔. 다음에 해.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너무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한 달에 2번, 아니 한 달에 1번이 되었습니다. 나와 막내는 필리핀에서도 나름 열심히 지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집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신지, 다른 형제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사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를 사실상 고립시켰고 집안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까지 노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좀 흐릿해지셨으니 내가 대신 관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필리핀에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막내가 우연히 다른 형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전화에서 들려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너희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언니가 아버지랑 우리 사이 완전히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어. 엄마 보험금이랑 재산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어.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필리핀에 와야 했는지, 왜 아버지와의 연락이 차단됐는지, 모든 것이 언니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와 막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이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돌아가야 해. 그래,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나와 막내는 조심스럽게 귀국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학원에는 사정이 생겨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알렸고 현지 숙소 주인에게도 이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귀국하는 3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먹구름이 잔뜩 낀 듯 무거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곧장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세탁소에 가서 물어보니 언니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단 한 번도 언니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두 사람은 아버지가 계신 곳을 급히 수소문해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5층, 아버지가 계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표정은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많이 기다렸단다. 아버지는 그 순간 마치 무너져가는 집을 홀로 붙잡고 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짧은 재회의 기쁨 뒤 아버지가 꺼낸 이야기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언니가 너희 엄마 보험금이랑 집 팔아서 자기 이름으로 해놨다. 내 통장도 다 가져갔어. 나보고는 동생들이 돈 욕심낸다고 하더라. 그 말에 막내 남매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필리핀으로 보낸 이유, 연락을 끊은 이유,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둔 이유, 모두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우리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자. 더 이상 언니 마음대로 하게 두지 말자. 하지만 결심이 너무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엄마의 보험금과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마주한 건 냉정한 직원의 한마디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계좌명의 변경과 출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첫째 언니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던 맏딸이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못하셨던 겁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 회의실 안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상속 포기각서, 이게 문제입니다. 형제분들이 이미 상속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셨네요. 이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신이 피폐했던 그 시기, 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재산이 처분되고 상속 포기 서류가 제출된 이상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명의가 완전히 이전된 재산은 법적으로 되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들과 아버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배신감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증거를 모으세요.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 그리고 언니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 그날부터 막내 남매는 매일같이 움직였습니다. 언니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하나하나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이미 모든 발자취를 지운 듯 단 한 줄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는 우연히 한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언니가 대학교 정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 부족한 실력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로비 자금을 엄마의 보험금과 재산으로 충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언니의 목적, 계획,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냉정함까지. 아버지와 우리 남매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언니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면은 또 한 번 가족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뿐이었습니다. 언니와의 대면은 아버지의 제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겁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상 언니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남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아버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옆에 앉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언니의 첫 마디는 마치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듯한 투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엄마 재산과 보험금 네가 가져갔지? 언니는 잠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왜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를 떼어놓고 그 짓을 한 거야? 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건 내 권리야. 엄마도 내가 다 가져가길 원했을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다. 엄마는 너한테만 모든 걸 주고 싶었던 게 아니야.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나는 내 길을 갈 거고 너희는 너희 길 가. 그녀의 뒷모습이 카페 문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언니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오래된 슬픔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남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틈을 메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나머지 남매들의 마음마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니와의 마지막 대면이 있던 날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고 거리에는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나와 막내는 번갈아 병문안을 갔지만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는 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회한이 스며 있었습니다. 막내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느라 공부도 취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나라도 그렇게 됐을까라는 복잡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변한다는 말, 그게 진짜였네. 언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소문에 의하면 대학교 정교수 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보험금과 재산 일부가 그 자리를 마련하는 데 쓰였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큰언니와 연락이 끊긴 지 3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가끔 전해줘. 그 짧은 한 줄에 미안함도 반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심이 있는 척하는 의무적인 인사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가족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5 남매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아버지는 가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못 만든다. 그 말은 나와 막내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지 5년째. 그 사이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앓던 심장질환이 악화되었고 당뇨까지 겹치며 병원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낮에는 내가, 밤에는 막내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비가 오던 어느 날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혹시라도 내가 없는 날이 오면 나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그게 제일 무서워. 우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경험에서 나온 경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래 고민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언니 부를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않을 거다. 괜찮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남매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첫째 언니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우리들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첫째 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언니와의 인연이 진짜로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죠. 아버지는 남은 재산을 첫째를 제외한 나머지 남매가 똑같이 나누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 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엄마와 나를 위해 평생 화목하게 살아라. 우리들은 그 문장을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공개 소식을 들은 첫째 언니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유언장 효력 없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언니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셨다. 유언장은 다른 사람들이 압박해서 만든 것이다. 그 주장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함께 들었던 남매들에겐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법정 싸움은 길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재산보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첫째 언니는 집요했고 증거를 만들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가족 사진, 아버지와의 문자 대화 일부를 짜깁기에 제출했습니다. 몇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일부 효력을 인정했지만 언니에게도 일정 지분을 주기로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은 절반만 지켜졌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법정을 나오는 순간 우리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와 막내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한 구석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또 싸우게 된다면 이 말만은 명심해. 다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돈은 다 흩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평생 남는다. 제발 너 말만은 잊지 마라. 우리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아직 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와 재산 분쟁이 모두 끝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5남매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살던 시절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첫째 언니는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듯 바쁘게 사회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둘째, 셋째와는 형식적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처럼 모여 웃고 떠드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모임은 각자 따로 가졌습니다. 막내와는 여전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지킨 기억이 그들을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회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5남매가 어린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웃고 있는 얼굴들, 작은 방 안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기뻐하던 순간들. 그 사진 속에서는 지금의 냉랭함과 불신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누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누구는 먼 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균열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 돈은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지만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그 삶은 텅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유산은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이모 씨의 사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